근데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부도 잘하셨어요? 나 공부 잘했다. 나는 전교에서 좀 놀았다. 혹시 손 좀 들어보세요. 윤영 씨는? 아니, 뭐 성적표 보여드릴 일 없으니까 너무 잘했어요. 네.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너무 솔직들 하셔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소심하게라도 들을 법한데. 자, 그런데 내가 다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볼 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어머니를 안 드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요. 아이는 자꾸 놀고 싶어 하고 여기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요. 우리 보통 부모들, 흠잡을 데 없는 부모들, 정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또 여기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또 공부도 하러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네. 이런 부모들이 정말 의문점을 갖는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키우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나나 우리 남편도 좀 옛날에 공부 좀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요? 내지는 공부를 안 알아들까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 모인 부모님들, 지금 눈을 반짝반짝하고 제 얘기를 듣거든요. 이런 부모들. 바꿔 말하면 자녀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생각을 많이 해보는 부모들일수록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가르치려고 굉장히 치열하게 아이를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딴에는 잘 가르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고 아이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또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부모의 지시를 안 듣습니다. 부모의 지시를 안 들으면 그 결과는 바로 공부로 아주 바로 직결돼서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의 공부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보통은 얘 몇 점 맞았냐, 뭐 고등학생들은 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렇게 학업 성취도만을 가지고 아이들의 공부를 논하면 100% 실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공부의 문제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갈등과 부모와의 관계상의 문제가 공부의 문제로 드러나는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공부를 못해서 공부에 문제가 있어서 공부가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보면 관계상의 문제 내지는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공부라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몇 점, 무슨 문제집을 뭐 선택해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100% 실패해요.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는요, 아이들에게는요, 고통이에요. 네. 너무 공부가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 고통이에요. 제가 왜 고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아이들은요, 참 어떨 때는 안타까워요.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대부분이 패배감을 맛보고 살아요.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 너무나 소수의 몫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좌절스럽고 뭔가 자기가 패배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원래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원래 애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너무나 상반되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공부는 희망이에요. 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막 희망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네. 자, 그런데 이상하게 대부분의 요즘 부모들은요, 특히 여기 오신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은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막 배우고 특강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요, 아이가 막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딱 애를 잘 이렇게 다스리세요. 그런데 유독
공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와 이상한 의사소통을 해요. 어떤 의사소통이냐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로서 좀 걱정스럽잖아요. 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난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야, 너 그따위로 해서 대학 문턱이나 가겠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왜 공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의사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있어서 늘 조금 비판을 넘어선 비난, 그리고 본인의 걱정을 아이에게 전가하는데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죠. 그런데 아이가 받아들일 땐 절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의 항변을 좀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S대 공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하셔서 밤 12시나 돼야 돌아오세요. 우리 아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네가 행복하고 연봉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아빠의 삶을 보면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잘 살아야지라는 것이 저한테는 안 느껴져요. 라고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들한테는 고통이 부모한테 희망이니 이걸 어떻게 절충을 해나가야 될지가 참 관건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예를 들어서 뭐 유아기라든가 초등기는 부모가 시키면 해요. 그때는 애들이 어리고요. 그리고 막 혼을 내면 또 좀 무서워서 따르지만 이것이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 공부는 내면의 동기를 통해서 이것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키워나가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꿔 말하면 공부는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공부에 내적 동기가 생기려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공부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공부를 시키는 우리 부모들도 도대체 내가 이 아이한테 왜 공부를 시키는지, 과연 내가 이 아이한테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한때는요, 자녀들을 교육을 안 시키던 시절도 있었어요. 특히 여자들은요, 노동력으로 이용을 했던 시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집안에 그 큰 오빠 하나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다 농사 짓고 뭐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동생이 공장 다녀서 오빠 네, 학비 되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누구라도 거의 100%의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성격 이상한 부모도 자식은 교육을 시켜요. 학교는 보내고 학원은 보내더라고요. 진짜 이상한 부모인데.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부모들 또한 자식을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그 의미를 너무 좁은 의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 좁은 의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야, 너는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는 특목고, 국제중, 그다음에 뭐 나중에 뭐 연봉을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요. 점수. 부모에게 있어서 공부의 의미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에 가서 네가 좋은 뭐 취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좁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바꿔 말하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생각도 해야 되지만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목표는 결국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해주는 거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건데 우리 부모가 틀린 개수대로 아이를 때려요. 이런 비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든가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비난을 하고 화를 내고 때리고 욕설을 한다면 이것은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공부를 정말 잘 알지 못하는 거고 공부에 대해서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크면 유아기부터 유치원 시기부터 우리가 대학은 선택이라고 치고 고등학교까지를 보면 한 14년이에요. 14년이라는 과정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연 14년 후에 아이는 행복할까? 아이는 좀 더 인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공부는 좀 더 인간다운 사람이 되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은 너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첫째,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의 뇌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다. 자, 바꿔 말하면 아이들은 과목이 줄어들면 좋아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 보는 과목이 줄어들면. 근데 그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사람은요,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체육도 해야지만 뇌가 골고루 발달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교육 정책 수립자들도 가끔은 정말 공부의 목표, 목적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매년 대학에 가기 위한 정책들만 내놓지 정말 공부의 본질에 대해 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 안 가는 사람들은 배울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바꿔 말하면 공부라는 것은 결국 뇌를 성장,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등을 하기 위한 공부도 있지만 꼴등도 해야 되는 공부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네가 이 과정을 통해서 뇌가 잘 발달해서 네가 수학자가 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도 돼. 그렇지만 셈을 배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내가는 걸 통해서 나중에 네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의 대학 진학, 점수, 등급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된 목표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죠.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 두 번째는요. 사람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배우는 과정이 공부예요. 무슨 그냥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 뭐 재밌어 하는 사람 거의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미없는 공부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왕 할 거라면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과일 장사를 할 때 사과를 열심히 닦아놓죠. 그래야 잘 팔지 않겠습니까? 결국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요. 자기 신뢰감을 얻어야 돼요. 자, 우리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은요. 10개를 배워서 9개를 틀려도 하나를 맞힌 것 때문에 부모한테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10개를 가르쳐서 9개를 맞히고 하나 틀리면 하나 갖고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자고.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 신뢰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해 볼 건데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 영어 시험 점수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지금 이렇게 어른 되시면 그 기억 못합니다.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았는데 90점이 목표였는데 70점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기억 못하세요. 굉장히 낮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말에 내가 이번에는 새벽 1시까지 공부해 봐야지. 그래서 졸음이 올 때 가서 씻고 눈을 한번 비비고 왔던 기억은 나실 거예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번엔 내가 좀 해냈네. 다음에도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신뢰감인데 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겠다는 의도로 이걸 다 잃게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 정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공부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꼴등도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지만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제 또 다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내면의 동기로 하는 겁니다. 내적 동기가 없으면 금방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적 동기는 사실 부모로부터 많이 부여받아요. 근데 이 부모의 경험이 아이의 내면의 동기로 흡수되게 하려면 부모와 친해야 돼요. 친해야지. 네. 친해야 되고 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이웃을 생각해보고 가족을 생각해보고 사회와 국가와 인류를 생각하면서 나한테도 공부가 내게도 필요하네 라는 마음이 생겨야 아이들 공부를 하는데 맨날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문턱이라 가겠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이들의 내면의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결과 중심적인 학업 성취도만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잘못하면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공부를 잘 시키게 하려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는 걸 쿨하게 인정해 주세요.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공부가 하기 싫지. 어찌 노는 것보다 공부가 더 재밌을 수 있겠니? 라고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야, 너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이하고는 얘기가 되질 않는 겁니다. 쿨하게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부모가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초등학생을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밤새 공부를 시키는 건 저는 안 된다고 하죠. 부모 야단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꼭 겪어 나가야 되는 학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겪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당황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일이 시험인데 너무너무 양이 많은데 애는 벌써 졸립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그래서 아까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했지. 너 엄마가 너 나중에 졸을 거라고 얘기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졸릴 시간이긴 한데 양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 한 번 더 세수하고 와서 해볼까? 해보고 정 졸리면 자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애들이 그동안에 잠깐 마음을 진정해요. 스트레스를 조금 낮추고 그럼 할 때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정 졸리면 제가 잘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감당해내는 그릇이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랑비에 몸이 젖듯이 조금 넓혀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너무 아이를 비장하게 다루면 그렇게 비장하게 하는 것만큼 아이한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아이 공부시킬 때요. 집안 경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시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그리고 아이한테 자꾸 부담을 주게 되고 그만큼 성취를 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모가 잘 감당을 해주셔야 되고 필요한 지침을 주시되 격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대부분 제 젊은 어머니들이신 거 보니까 자녀가 되게 이제 유아기 내지는 우리 또 윤영 씨도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고요. 초등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또 현우 씨는 애가 더 5살. 5살. 아, 그래요? 많이 컸네요. 네. 자,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왜냐하면요. 만 3세. 이때부터 이제 슬슬 공부가 문제가 돼요. 저는 3세 주목하라고 하는 게요. 대부분의 부모는요. 이 3세가 되면은요. 뭘 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3세까지요. 할 효도의 90%를 다 합니다. 맞아요. 끝난 온갖 거예요. 이제 재롱으로. 효도 끝났습니다. 야, 큰일 났네요. 네. 근데 아니 3세가 딱 되면 효도도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실망시키는 거에 대한 당혹감을 계속 경험해 나가야 돼요. 응? 옆집 딸은 메뉴판도 읽어요. 근데 우리 집 아들은 막 뭐 좀 왜 이러고 있고 선 좀 거보라 그러면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3세부터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 3세가 의미하는 게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나이기 때문에 이 연령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아기 교육에서 유아기 학습에서 부모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유아기 공부는요.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사람들은 선생님 영어는 몇 살부터 시킬까요? 뭐 책은 뭘 읽힐까요?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 너무나 많이 치중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이 많으면 중요한 게 그릇이 견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국 아이와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의 그 간의 정서적 상호작용이고 안정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는 아무리 좋은 금은 보화와 같은 지식과 좋은 충고를 해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기는 이 그릇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나치게 애쓰고 너무 힘들게 너무 지나치게 노력을 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다 부담으로 다가오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기는 그릇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인가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잘 따라오는 것 같지 않는다 할 때는 반드시 나와의 애착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초등이 되면, 이제 초등은 정말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죠? 아유,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막 비교가 되고요. 네. 그런데 유아기 때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네. 근데 초등은 데이터가 있어요. 막 단원 평가도 받고 오는데 선생님이 가끔 불러요. 아, 공부 좀 시키시죠. 뭐 이런 소리도 해요. 막 민망하고 그런 이제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초등기도 여러분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요. 유아기에는요, 이 아이들은 부모와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초등기에는 자기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학습이라는,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려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정말 뭐 애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등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모가 좀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버려 두라는 게 뭐냐면 네. 가르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공부는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인데요. 네.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돼요. 근데 초등기에는 이 시행착오에 대해서 부모도 좀 감당할 만하고 시행착오를 했을 때 그 실패에 대한 여파도 좀 적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시기에 하는 건 참 서로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초등기에는 모르면 과감하게 틀려와 라고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찍어서라도 맞춰라 이렇게 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고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내버려 두는 과정을 통해 좀 감당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나치게 잘 가르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쓰게 되면 여기서 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기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고 능력이 발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것이 비인간적이고 자존심을 뭉개고 아이를 혼을 낸다면 결국은 공부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공부를 배움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배움이라고 바꾸면 배움은 상대를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인간답고 그 인간다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과정을 돕는 그런 과정이 결국 공부, 배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유아기에 부모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교육관을 분명하게 확립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늦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공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내 자신의 공부의 목표가 설정돼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한테 선긋기 가르치면서 똑바로 앉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잔소리가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기에는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나는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크기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모로서의 가치관, 또 부모로서의 철학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수많은 정보와 파워 블로거들의 그런 아주 영향력 이런 데서 부모도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교육관, 가치관을 잘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다. 그리고 초등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배움은 1000번, 10,000번을 틀려봐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1000번, 10,000번을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0번, 10,000번을 새로 고쳐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배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과정을 부모가 잘 견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것을 금방 소화시켜서 다시 회복하는 자아 탄성력이 강한 사람으로 클 수가 있고 이 과정을 부모는 잘 지켜봐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양육의 목적은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요, 꼭 집어달라고 그러세요, 엄마들이. 선생님 꼭 집어주세요. 그래서 꼭 집어드리려고요. 어쨌든 방학은 짧잖아요. 네. 짧은 기간 동안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은 20년이라는 아이를 양육하는 긴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방학에 꼭 지켰으면 하는 게 있어요. 꼭 집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는요,
우리가 공부 그러면 맨날 문제 풀고 뭐 인수분해 함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 그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동기가 생기려면 아이는 사회적 범주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고려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요,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부모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물에 다 이렇게 잃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하고 두런두런 얘기도 나눠보고, 또 중요한 건 가르쳐도 주고, 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주고,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줘서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의 일부로서, 사회적 동물로서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맨날 부모들이요 스스로 생각해보면요, 아이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빨리 해라, 학원 가라, 숙제했니, 지섰니, 뭐 그죠? 뭐 일기 써라. 이번 방학은요, 니들이 엄마한테 좀 요구해봐 라는 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요, 어떨 때는 좀 중요한 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해요. 그러면 들어주실 수 있을 만한 거 좀 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인정도 해보세요. 그래, 그렇겠다, 엄마의 그런 면이 네가 좀 힘들었겠네, 그걸 좀 고쳐봐 보세요. 고쳐가면 아이는 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타인한테 받아들여져서 좀 고치기도 하는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공부의 모델입니다. 이걸 좀 꼭 좀 하세요, 이번 방학 되는 거는. 매일의 날들이 기대되고 설레이는 하루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마라서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